훔친 물건 그래봤자 5,000원, 만원밖에 안 되는데 처벌은 무슨 처벌을 받겠어,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는 매우 큰 착각입니다. 특히 대형 마트는 회사 정책상으로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아 처벌로 이어질 때가 대부분이고, 특히 특수절도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도 없어서 재판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이런 경우에는 징역형, 그리고 못해도 최소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꼼짝없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나 좌절감이 드실 수도 있는데,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했던 사건 중에는 대형마트에서 절도했고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결과인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남이 물건을 이제 가져가는 건데, 법에서는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의미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타인이어야 돼서 내 물건은 당연히 안 되고, 그러면 공유하는 물건, 네 물건도 되고 내 물건도 되는 물건은 타인의 물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가져가면 역시 절도죄가 됩니다. 절취한다는 거는 이제 타인의 지배하에 있는 걸 옮기는 것인데, 이 가져간다는 거는 그냥 가져가면 안 되고 절도의 고의와 불법 영득 의사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즉 가질 의사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불법 사용죄와 구별되는 점은, 자동차 불법 사용죄는 남이 자동차를 잠깐 사용만 하고 갖다 놓을 생각으로 가져가는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우리 법은 가질 의사 없이 잠깐만 쓰고 갖다 놓는 경우는 자동차와 같은 이동수단의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고, 이 점은 절도죄와는 구별이 됩니다. 요즘 세상에도 무슨 물건을 훔치고 이런 좀도둑들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전히 매우 많습니다. 온라인상의 범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을 뿐 오프라인에서의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작정하고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훔치는 이런 경우보다 주변에서 흔히 보는 대형마트, 혹은 편의점 이런 데서 훔치는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절도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가장 기본적인 죄인 절도죄가 있고,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특수 절도죄, 상습 절도죄, 이렇게 다양한 범죄들이 있습니다. 야간 주거 침입 절도는 말 그대로 이제 야간에 다른 사람의 집이나 이런 곳에 들어가서 훔치는 경우를 말하고, 특수 절도죄는 어떤 위험한 물건을 들고 범죄를 하거나 2인 이상이 절도죄를 범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와 특수 절도죄는 벌금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말은 벌금만 내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약식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 재판에 넘어가도 판사는 벌금형을 해줄 수가 없고, 오로지 징역 또는 집행유예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절도죄나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로 적발이 되신 분들이라면 검사님 선에서 기소유예, 즉 재판에 넘어가지 않고 아예 선처를 받는, 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절도죄는 이 기본적인 절도죄만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처벌이 생각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보시기 실제로 어떤 사건이 자주 일어나나요? 제가 검사로 일했을 때나 지금 변호사로 일할 때를 보면 절도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경우는 마트에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농협, 편의점 이런 경우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서 도대체 물건을 왜 훔치냐 궁금하죠? 네. 저도 처음에는 배고파서 그랬겠지라는 생각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 훔치는 경우도 대부분 5,000원, 만원, 한 3만원 넘는 경우가 사실 잘 없어요. 그래서 생필품이라기보다는 과일 한 줄, 마트의 안에 입점해 있는 의류 가게에서 간단한 셔츠 하나, 얼마 전에 본 것 같은 경우는 올리브영에서 화장품 2가지, 요 정도고, 꼭 필요한 물건인데 돈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아니고, 당장 지금 있어야 되는 그런 생필품도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적발되신 분들 중엔 의외로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높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우울증이 작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기간 중에 이런 행위를 하시는 분들도 또 종종 계시고, 그래서 들은 바로는 이렇게 좀 사회적 지위가 높고 이런 분들은 행동의 제약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보는 눈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엉뚱한 곳으로 이런 해서는 안 될 이런 행동들이 표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공통점은 걸리고 나면 배고파서 그랬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보통 이런 식으로 신세 한탄을 하면서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도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은 이 범행을 내가 인정하는지부터 일단 잘 꼼꼼하게 따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고소가 되는 경우는 그 피해 업체에서 CCTV 영상을 첨부해서 경찰에 제출을 하기 때문에
때문에 내가 한 행위임을 부인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제가 예전에 검사로 일했을 때 아주 드문 경우지만 관내에 있었던 하나의 어떤 절도 미수 사건이 있는데 상습적으로 한 사람이 적발돼서 이것까지 약간 네가 한 걸로 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소위 말해 묶어서 가는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해서 일단은 내가 한 행위가 맞는지에 대해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또 어떤 경우는 가져온 건 맞지만 억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내 카트에 뭐 넣었다던가 아니면 우연히 하나가 계산이 잘못됐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내가 훔친 게 맞나, 즉 내가 자백해야 될 사안인가에 대한 검토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조사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도 사건 수사를 할 때 꼭 확인하는 것은 범행 동기, 범행 방법, 공범 여부, 그리고 절취품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준비가 필요합니다. 절도 사건으로 고소당한 분들이 가장 억울해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당시 마트에 부부가 함께 갔는데 내가 훔쳤지 내 배우자는 정말로 몰랐던 경우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물론 대부분은 같이 해요. 대부분은 같이 하기 때문에 특수절도인데 그냥 우연히 내 배우자가 마침 CCTV가 가려지는 듯한 위치에 서 있었고 마침 내가 그때 어떤 물건을 훔쳤다고 한다면 다소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어떻게 진술해야 될지가 되게 중요할 수 있고, 대부분 정말 고민에 빠지는 것은 적발이 돼서 갔는데 이런 분들이 보통 한 번 훔친 경우는 잘은 없거든요. 그러면 아직 적발되지 않은 다른 곳에서 훔친 것까지도 과연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건 사실 변호사도 그 자리에서 yes, no로 말씀드리긴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경찰관과의 소통하면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도 있어서 고소를 당한 그 내용이 명확하게 그 부분에 한한 게 아니라면 미리 좀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내가 절취한 것이 맞기 때문에 선처를 받는 전략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자료 준비가 필요한데 자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합의고 다른 하나는 기타 자료입니다. 기타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안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자료를 합의와 기타로 나눈 이유는 합의는 내 의지만으로 할 수 없지만 기타는 내 의지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기타 부분은 변호사와 상의해서 준비하는 게 필요하고, 제발 절대로 반성문 탄원서 이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성문은 그래봤자 그냥 벌벌 떨면서 혼자 쓰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행위를 했고 앞으로 이런 걸 하지 않겠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자료들, 그거는 기타 자료에서 준비를 해야 되고, 이제 합의가 가장 문제인데 법적으로 합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해주는 게 합의입니다. 즉 돈을 주는 게 합의가 아닙니다. 처벌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의사를 보통 공짜로 해주진 않기 때문에 소정의 합의금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절도 사건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절도 사건의 피해자분들은 대부분 훔쳐간 물건의 가격 정도? 그거를 넘더라도 아주 조금이지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시는 피해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아무리 경미해도 막 몇 천만 원을 요구하고 이런 분들도 종종 있지만 마트 절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서 내가 정말 합의를 할 생각이 있다면 최소한 합의금 마련에 큰 어려움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장애는 합의를 해주느냐입니다.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마트의 정책상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곳은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주지 않는 게 이해가 되는 이유는 합의를 해주면 이후에 검사가 선처해서 기소유예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 외부에 알려지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 일단 훔치고 봐, 훔치고 나서 걸리면 그때 합의해, 그럼 또 검사는 봐준대,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마트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합의가 안 되는 게 노력도 안 하고 안 된 것과 노력을 하고 안 된 것은 또 하늘과 땅 차이이고, 그리고 또 합의할 때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찾아갔더니 거기 일하는 지점장이나 알바생이나 경호팀장이 죄송한데 제가 이거 합의해줄 권한이 있는 사람이 저는 아니라서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매장에서 내가 어떤 전자제품을 하나 훔쳤다고 하면 그러면 이 합의를 이재용 회장을 찾아가서 할 것이냐?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재용 회장을 만날 수 없다면 나는 합의를 영원히 못하는 것이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의를 하는지 방법이 없지 않으니 이 부분은 변호사님과 꼭 상의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다른 방법으로 합의를 이루어낸 경우도 있었고, 비록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검사님한테 또 선처를 받은 경우도 있었으니 이런 부분은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건
합의했으니 이제 기소유예가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선처인데 선처라는 것은 일단 재량이지 의무가 아니고 따라서 합의했다고 해서 검사가 기소유예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사 선처를 해준다고 해도 선처는 기소유예만 선처가 아니라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도 선처기 때문에 합의했다고 해서 제일 좋은 선처인 기소유예가 마치 쿠폰처럼 뭔가 이렇게 보장된 거라고 생각하셔서는 절대로 안 되고 또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합의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특수절도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검사가 재판에 넘기는 순간 최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훔친 게 한 5,000원짜리 물건이고 그냥 한 사람은 잠깐 망을 보고 있고 내가 마트에서 쓱 하나 훔쳤다라고 하면 이건 너무 잘못된 행위이지만 이 잘못된 행위에 비해 실제로 재판에서 받게 되는 처벌은 매우 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가급적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검사님으로부터 기소유예 선처를 받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의뢰인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전과도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습절도죄로 저 감옥 가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상습절도죄가 일반 절도죄보다 더 처벌 수위가 센 것은 맞지만 실제로 검사님들은 상습절도라고 보여도 상습절도로 의율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상습절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처벌받은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범한 절도죄들은 모두 처벌을 한 번에 받은 걸로 간주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상습절도죄로 누군가를 처벌해버리면 아직 적발되지 않은 다른 것들은 이후에 적발이 돼도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습절도로 지금 하나 딱 처벌 받아놓으면 이후에 10건이 적발돼도 그게 다 면제되는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혜택을 보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상습절도로는 가급적 의율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절도죄와 관련된 여러 영상들을 보면 대법원 양형 기준이나 이런 기준으로 해서 훔친 물건이 얼마이면 벌금 얼마인데 여기에서 처벌이 플러스 되는 요소는 누구랑 같이 훔친 경우고 처벌이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는 합의니까 이런 것들을 잘 균형 맞춰서 하면은 벌금 얼마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안내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기준은 참고사항에 불과할 뿐이고 이 기준대로 마치 산수하듯이 더하고 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사안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많은 분들이 변호사님이 좀 가서 대신 합의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합의를 그르치기 위한 지름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가해자가 안 오고 변호사란 사람이 대신 합의하러 왔다 그러면 어떤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고 싶겠습니까? 도의적인 차원에서라도 먼저 가해자가 와서 사과를 하고 합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피해자의 마음도 연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당신과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 대리인을 보내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주변에 가족이든 변호인이든 이런 사람들이 대신 나서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걸 각오해야 되고 부디 이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면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가서 못해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존심 챙기려다가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빨간 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들은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들께는 가서 무릎 꿇고 울고불고 사죄해야 될 수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이런 다소 부끄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과가 생기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니 최대한 직접 찾아가서 먼저 사과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했던 사건 중에는 여성분이셨고 직업이 공무원이었습니다. 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는 전과가 생기기도 하지만 징계까지 받게 돼서 생계로까지 연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마트 측에서 끝까지 합의를 안 해줘서 결국은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성사될 수 없었던 점을 자세히 드러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 이외에도 준비해야 될 자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반성문 탄원서를 비롯하여 정말 다양한 자료들을 구비해서 제출했더니 검사님께서 기소유예 선처를 해주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매우 드문 경우긴 하지만 각 사건에서 얼마나 준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이야기해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댓글에 블로그 글 링크를 남겼으니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절도죄로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 2만 원 훔친 거 정도로는 감옥 안 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경미한 절도죄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으니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도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상 최용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